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12월 30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 역시 제 중요 뉴스입니다. 한국 백신 도입 4월, 6월 모더나와 찝찝한 확인, 이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죠. 청와대가 3분기로 추진했던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어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모더나에 확인한 결과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 시기를 내년에 2, 4분기라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내년에 4월부터 공급될지 6월부터 공급될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더나는 오늘 30일 공식 보도자를 내면서 한국 정부와 코로나 백신 4천만 명분에 대해서 분량을 가능성 있게 공급하기에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백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서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금년 7월 달에 이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했다. 확진세가 주춤한 사이에 백신 준비가 소홀했다는 얘기를 했고 사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백신 준비가 제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한 물량을 준비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계약관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백신에 관련된 얘기는 공급 시기,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언제 접종 시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한미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첫 사례죠.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국내에선 백신 접종 사례가 됩니다. 백신 1차 보급 물량을 국내에 반입했고요. 전체 물량은 1000회 안팎 분량입니다.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기 때문에 전체 접종이 나온 500명 안팎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내용은요.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허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화 된다고 하는데 백신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각 중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항체의 반감기인 2, 3주 정도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방역 벨트를 형성하고 있고 무역이나 관광을 개방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급을 시작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늦장을 부렸죠.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니 빨리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대통령께서 타국의 기업의 CEO에까지 전화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공급 시기도 이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청와대가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과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제 한시가 급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도 조속히 승인되고 백신 확보도 기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뉴스는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관련된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비판받을 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와 관련해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 청문회에서 따갑게 직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원칙까지 무시해 가면서 무리하게 임명한 변창흠 장관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면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24회의 부동산 대책이 이제 25번째에 과연 잡힐까 생각을 듭니다만, 그동안 이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대책과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 큰 기조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정책도 큰 기조가 바뀔 것이 않을 거라고 본인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집값이 잡힐 건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변 장관이 제시한 중공업지역 내 공급은 막상 찾아보면은 주택 공급 용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 서울의 중공업지역에 약 절반이 몰려있는 금천, 구로구 준공업지역엔 구로, 가산, 디지털단지에 군부대 기계 공구 참가가 이미 들어선 상태고요. 특히 서울의 저층 주거지에 약 3,300만 평을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중층 개발은 보완 정책일 뿐 핵심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이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한 종류인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은 입지에 따라서 일단 선호도가 갈리고 이미 계획된 공공임대 물량을 황태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전임 김현미 장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이 초대 공수처장의 판사 출신의 김민옥 씨가 지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이고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30일에 합격한 뒤 1995년도에 법관으로 임용된 분입니다. 12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명관으로 재직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됐는데 공수처는 내년 1월에 출범합니다. 공수처가 우여곡절끝에 이제 하는데 이게 공수처법이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친위 부대처럼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대통령의 친위 부대처럼 권력기관을 수호하는 것처럼 운영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제
박범계,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의 한정혜, 보훈처장의 황기철 씨가 내정됐다는 속보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뭐 장관을 새로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부분 다 이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예정이고, 국가보훈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예정인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전례 없게 역대 대통령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임명직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문제이죠. 사실은 뭐 이러려면 국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인사청문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관련된 뉴스인데,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3단계를 격상시켜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도리어 짧고 굵은 3단계의 상향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이 방역당국의 망설임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거꾸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인을 자영업자로 소개하면서 신속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단계를 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소상공인 때문이냐? 정부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1, 2주 전에 3단계에서 약속한 12월 29일에는 집합금지를 풀어줘야 됐다.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이달 6일부터 하루 평균 10명도 오지 않고 전기료, 수도세 등 업장 관리비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규모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단기간에 바짝 확산세를 잡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은 희망도 없는 채로 계속 일을 하지 않는데 너무 삶에 지친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그러지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막 가운데서 물안금 오금 축인 됐지만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3단계를 올리자는 얘기까지 하겠느냐. 3단계를 격상하면 필수 업종이 아닌 이상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데 매출 감소한 다른 문제라면서 장사를 접고 차라리 닫는 것이 낫겠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오늘 역사 속 오늘 관련된 내용인데요. 1922년도에 제1차 소비에트 대회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건 소련 얘기하는 거죠. 냉전 시대에 당시 미국을 상대했던 초강대국입니다.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는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었죠. 소련을 건국한 정치인입니다. 혁명 조직인 볼셰비키의 지도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련 공산당의 창립자였습니다. 초기에 이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위대한 그 당시에 사상가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사상가 밑에 이제 맨세비키 여러 가지 아나키스트들 여러 가지 프로레타리아 이런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많았죠. 근데 렌니라는 사람은 이제 이념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건국할 줄 알았던 거죠. 사상가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멘세비키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건국 초기에 적대했더라도 용서받고 새로운 소련 체제를 정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혁명 이후에 안정화 이후에 여러 계파를 받아주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 주었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 포용력을 보여주었고,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뭐 똑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가 건국이 됐겠죠. 물론 이제 소련이라는 국가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에 나중에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소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한 나라의 어떤 건국하는 이념을 어떤 가치를 본다면은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의 이념에 떠나서 신생 나라 어떤 이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 이 강대국으로 커질 수 있는 걸 볼 때, 성장한 때도 보면은 사실은 포용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한 나라의 국민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지도자라는 부분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만 보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의 어떤 시국을 본다면은 내 편만 국민, 내 생각이라는 것만 옳다. 이게 결코 이것은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통합과 발전이라는 부분의 것만이 어떤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어떤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이것이 발전이다. 물론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나만 옳다라는 부분은 정말 또 다른 분열을 낳는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패의 상징이죠.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 오늘 12월 30일 날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부러워했었죠. 그렇게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갖고 처음에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높은 지지율로 재선도 되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었죠. 그러면서 대선에서 코라선 아퀴노를 낙선시키고 재선 성공하면서 점점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당시에 되게 부강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몰락하고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필리핀은 상당히 아주 못 살게 되죠. 이렇듯 어떤 이 권력이 사유화되고 그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필리핀에 비하면 정말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GDP는 세계 19위였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그 당시에는 필리핀한테 원조를 받을 정도로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장축제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필리핀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권력에 집권하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은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시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를 악물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든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경제를 악화시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역사의 어떤 갈림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몰락 대단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 속 오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12월 30일 헤드라인 뉴스와 역사 속 오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